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주역에서 정역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우리 대부분의 우주관은 상고사 때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달민족의 그 하늘 우주관을 주로 서기전 것을 제가 자세히 다 해드렸고, 이제 오늘 그래서 쭉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그 사국시대부터 역사를 다시 얼른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내 배경화면으로 썼던 우리 첨성대, 사람들이 자꾸 야 별을 여기서 봤냐 여기서 봤냐 뭐 별거 다 갖고 논쟁을 하는데, 이름이 첨성대입니다. 볼첨 별성, 별을 본 곳이다. 그러니까 별을 본 곳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서 봤든. 그리고 첨성대는 참 신기한 것이, 잘 보시면 이게 12단입니다. 이 창문 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요거 말고요. 밑에도 12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쌓다 보니까 그냥 12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 1년이 또 360이기 때문에 이 돌도 세는 경우가 되게 복잡한데, 이거 기반석 빼고 뭐 빼고 하여튼 세보면 다 360 몇 개가 나옵니다. 뭐 요거 창문 틀 뭐 포함해 말아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360 몇 개가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김대성이라는 우리 조상님이 정확하게 우주의 다빈치 코드 24, 12, 360을 이 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별을 바라본 곳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고구려 시대 덕흥리 고분벽화를 보면 이 안에도 많은 우주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입니다. 여기 보세요. 견우가 소 끌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그 머리만 사람인 짐승도 있고요. 이게 직녀입니다. 지금. 그러면 견우와 직녀 사이에 흐르는 이 강이 뭘까요? 여기 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별들이 보이는데, 여기 북두칠성 같은 것이 있는데 6개입니다. 요거는 별이 아니에요. 요쪽 요 새 그림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까지가 6개인데 요것이 바로 남두육성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같은 것이 우리 벽화에 나온다. 별이 몇 개냐? 7개면 북두칠성, 6개면 남두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덕흥리 고분벽화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우주관을 쭉 우리가 후손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에 내려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에는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파리 무덤 같은 거 보면 이 금으로 만든 삼조고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아마 연봉이 수억 원씩 하는 최고의 디자이너도 A4용지 주고 연필 주고 삼조고 이쁘게 그려봐라 그러면 아마 이 곡선이 전 나올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분에 이렇게 둥근 것이 나오고 거기 삼조고가 있으면 이건 해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 것이 있고 토끼하고 두꺼비가 있으면 그건 달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토끼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토끼가 왼쪽에 앉아있고 두꺼비가 오른쪽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는 천손의 임금이 묻히면 그 안을 다 우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분 자체가 우주입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뭐 들어갑니까? 해, 달, 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남두육성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천문학도 찬란했고, 개성의 서운관이라는 천문대가, 국립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성의 유적지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휴전선에서 멀지도 않은데, 일단 남북통일이 되면 좀 빨리 좀 여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것도 신라 첨성대만큼이나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우리 서운관 유적이에요. 서운관이라는 천문대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가 나중에 관상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관상감이 쭉 이어지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천문대가 없어집니다. 비극이죠. 뭐 기상청 같은 건 있었어요. 근데 천문대는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기상청의 중앙관상대에 한 과가 천문과였습니다. 그래서 천문대가 없던 시절을 겪었다가 나중에 국립천문대로 1974년에 국립천문대로 공무원 조직으로 발족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립천문대가 오늘날 정부 출연기관으로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에요. 전에 국립천문대는 공무원 조직이고 그것이 민영화되면서 정부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국가연구소가 된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원장 때 가끔 다른 원장님들한테 시비를 붙었죠.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거기 몇 년이나 됐어요? 100년 안 됐잖아. 그 다음에 뭐 전자통신연구원 거기 몇 년 됐어요? 우리는 저 신라 첨성대부터만 따져도 1400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맏형이야, 내가. 거기는 다 막 99칸 집에 살고 우리는 좀 뭐 초가집 살지만 내가 큰형이요. 하도 내가 그랬더니 다른 원장님들이 저 박석재 저거 맨날 저 말하는데 저거 우리 대비해야 되겠다고 작전을 짠 모양이에요. 나중에 내가 맏형이야 그랬더니 옛날 원자력 원장님이 오늘 그러니까 맏형이 좀 계산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그 말을 못 써먹었어요. 예, 그냥 재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종 때 간이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장영실이 만든 것이죠. 장영실이라는 분은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그 본원 그 앞에 앞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실물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기 천문학자들이 올라가 있고 그 세종대왕님이 가끔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어디 서서 잔소리 하셨을라나 가끔 생각도 좀 해보고 이쪽이 이제 북극성 방향입니다. 이건 실물 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 전부 대동여지도는 다 알아요. 물론 뭐 어느 게 더 위대하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늘의 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는데 땅의 지도는 대동여지도는 뭐 김정호라는 분이 무슨 고생을 하고 뭐 다 알아. 근데 하늘의 지도의 대표격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 8글자를 정확하게 이름 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일단 천상열차 분야지도 8글자를 정확하게 대는 분을 만나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책을 많이 보셨구나. 그랬다가 나중에 무진 50년 오성치루까지 나오면 아이고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 그 고수시구나.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척도가 있거든요. 이 보시는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정확히 말하면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건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니까 야 이게 다 하늘의 뜻이었어. 내가 쿠데타한 게 아니야.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좋은 거 없어 했는데 이제 그때 그 가신 중에 한 사람이 이 탁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구려 건데 현재 종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돌에 새기시죠. 좋습니다. 새깁시다 해서 이제 했더니 새기고 뭐 이렇게 글씨를 쓸 사람은 많은데 이 천문 계산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거니까 거의 뭐 몇백 년 뭐 돌아갔단 말이야 하늘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1000년이면 하늘도 돌아요. 그 도는 걸 교정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려 말에 그 천문학자 류방택 서산류 씨입니다. 그 가문은 류로 적더라고요. 그 류방택이란 서산 사람이에요. 그분을 협박을 해서 멸문지화를 당할래 우리 도와줄래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원본이 경복궁에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글씨가 거의 안 보여요. 그 돌판이 옛날 우리 창경궁을 유원지로 만들었을 때 그 창경원이라고 할 때 그때 돌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다리로 쓰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발견해 가지고 경복궁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근데 다행히 많은 탁본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천문연구원
중앙 건물 그 세종홀의 현관에 제가 원장 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우리 깔 보고 왔다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기가 팍 죽는 거죠. 뭐 사실 미국 해봐야 뭐 3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천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다시 만든 게 1395년입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조선을 세우고 태조 4년에 이걸 완공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1247년에 나온 순우천문도가 세계 최고 석각도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 건데 그것이 안 남아있으니까 다시 만들었을 뿐이지 그 별자리 자체는 고구려 거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넘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많이 여기저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 미루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 천문 역사에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보면은 이 바탕 배경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 배경이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것이 국보 230호 혼천시계 위에 있던 혼천의. 그 다음에 요거 모르시죠?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게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1.8m 망원경이면 뭐 외국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민천문대도 요새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 100등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좀 있으면 미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을 곧 갖게 됩니다. 지금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5, 6, 7년 뒤에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천체망원경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폐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천손이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가 천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혼천의 그 톱니바퀴 부근에 이 북두칠성이 있다. 북두칠성 끝에서 두 번째 별이 두 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덕여왕 연속극에 개양성이라는 별이 나온다. 개양성이 바로 이 쌍둥이 별이다. 그래서 거기 드라마에 쌍둥이 공주가 나온다. 작가분들 내공이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1.8m 망원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현산이거든요. 이쪽이 청송군이고 이쪽이 영천시입니다. 보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삼사관학교 나온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저 산에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잘 보세요. 이 디자인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입니다. 여기에 지름 1.8m 오목거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쓰니까 앞면도 해야죠. 앞면도에는 자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바로 옆에 일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님을 이걸로 가리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예, 해와 달이 있고 일월 오봉도 음양 오행. 천문학으로 말하면 일월 화수목금토죠. 그래서 뭐 조화로운 음양오행 그 우주가 우리 10,000원짜리 앞면에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이 자체가 부적입니다. 부적. 어느 나라 화폐가 해와 달이 나옵니까? 어느 나라 화폐가 뒤에 천문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10,000원짜리입니다. 이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 한국은행 쪽에서 이거 괜히 발설돼서 뭐 이번에 과학 들어간 것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 뭐 그 천문학 별것도 아닌데 뭐 원자로 놉시다 뭐 별 사람 다 나타날까 봐 우리 가족한테도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10,000원짜리 볼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월 오봉도는 바로 어디 있어요? 근정전에 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 우주의 결정판입니다. 우리 이 천손의 통치자인 임금님께서 이쪽에 앉으셔서 남쪽을 딱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복귀 8개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이게 빨간색이 꼭 해고 하얀색이 달인가, 혹시 뭐 색깔이 의미가 반대되는 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봤는데, 우리 조상님들 훌륭하더라고요. 경복궁 들어갈 때 이쪽에 작은 문이 일주문이고 이쪽에 작은 문이 월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것도 없이 이것이 태양이고 이것이 태음입니다. 해와 달입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통치자 임금님 뒤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한번 독수리가 대박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성로마 제국도 독수리를 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제3제국이라고 자칭하던 독일도 전부 독수리 문장을 쓰죠. 그 다음 미국도 독수리를 쓰죠. 러시아도 독수리 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주 대유행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한번 삼적으로 한번 멋있게 디자인하면 어떨까. 보통 까치가 아니잖아요. 보통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인데 우리도 좀 한번 새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 임금님 뒤에는 우주가 있었다. 속된 말로 하늘, 우주를 백으로 여기 앉으시는 분이 우리 임금님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 무슨 대통령을 하늘이 내리냐, 이런 옛말은 구태연한 건 다 없애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은데, 저는 옛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국민이 하늘이죠, 뭐. 그러니까 국민이 정하면 하늘이 내리는 거지, 뭐. 그걸 꼭 말을 바꾸고 없애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은 좀 가끔 해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도 공무원, 고급 공무원 하나 우리가 선출하는 거죠. 사실 동양의 우주로는 공자가 주역을 완성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주역에서 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김일부라는 대성사가 정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희 8개와 문왕 8개가 종합이 된 정역 8개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제가 그 김일부 성사가 살던 그 향적산에 한번 가봤어요. 여기 계룡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향적산방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셨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그 정역을 만드시면서 참 신기한 거는, 여기서 많이 기도를 하셨다는데 이 바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나무가 오래됐어요. 연륜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 어쨌든 그 김일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정역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저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주역은 중국 거 맞네. 주역, 주나라역.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나라 지배 계층이 다 동이족이었다니까. 그중에 백성이 화족이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왕족이 어느 족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중국 거니까 시경, 서경, 역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우주론을 분명한 나라가 문화민족이니까 모아 사상이 생기는 거죠. 주나라 역만 해도 이렇게 대단하네. 우리는 소중함만 되면 원이 없겠다. 우리는 작은 중국이 되면 원이 없겠다. 그게 조선시대입니다. 비참했죠. 그 다음에 주역은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후천 정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그 동양의 어떤 그 우주관의 역사라고 했는데, 정역이 조선 말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복희 8개가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북쪽이고 이렇게 3차원 공간적인 배치를 하고 있고, 이 문왕 8개는 이게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것입니다. 추나초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아인슈타인의 그 3차원 공간에다 1차원 시간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이 나오는 것처럼, 그 뭔가 복합적인 그 정역 8개가 등장하면서 이때가 근대 과학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조금 더 후대에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 조선 말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수입됐던 근대 과학이 천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항성의 그 공전, 자전, 지축, 기울기 이런 것이 그때 이제 지식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정을 해서 역을 내신 것이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도하고 복희팔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낙서하고 문왕팔계는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흔히 이제 주역하는 분들은 이거를 선천팔계, 후천팔계에서 이미 선천, 후천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전에 제가 동학 설명할 때는 후천개벽이라는 것이 후천이 와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역팔계가 후천팔계가 되려면 이 앞에 것은 이게 선천, 후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선천이라고 하고 하추교역기에 후천이 시작돼야 우리 우주론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역 자체가 후천개벽 사상을 갖고 있고 하추교역기 토의 개입,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도를 설명드릴 때 자연스럽게 신이 개입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개벽이고 이것이 동학혁명에 민초들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 근거가 있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어떤 새 세상을 맞이하겠다는 어떤 그런 깊은 철학이 뒤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강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재우에 의해서 천상문답이 시작되면서 이때가 우리나라가 변혁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 배달결의 우주론도 좀 광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우주론도 주역에서 광복해야 됩니다. 주역은 우리 것입니다. 아니 주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화상 주까지가 다 배달 쪽이니까 우리 것이고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기술돼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읽어본 주역책에는 황제 헌원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치우천자가 황제를 73번 싸워서 73번 이기고 나중에 잡아다 놓고 이제 살려줍니다. 제가 개천기 3편을 쓸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황제 헌원을 무릎 꿇여 놓고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저놈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이고 죽이면 뭐합니까? 아들놈이 또 이를 갈고 또 원수 갚는다고 또 쳐들어올 텐데요. 그리고 쟤는 어차피 우리 배달족이니까 잘 고쳐 씁시다. 그래서 치우 천자가 잘 타일러서 보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예. 계연수 선생께서 환단고기를 다 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자무, 족자도, 흥역홍, 희역광야다. 무도가 춤이잖아요. 수자무, 족자도.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족자도. 다리가 저절로 춤을 추고 팔다리가 저절로 춤을 추고 흥역홍. 신나서 흥역홍. 흥이 나서 외치고 싶고 흥역홍, 희역광야. 기뻐서 미칠 것 같다. 우리 역사를 정리하니까. 저는 그 느낌에 한 10분의 1은 너무 큰가? 100분의 1은 느껴봤어요. 그래서 치우천자가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열병식을 하면서 연설을 한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할 때도 몇 명 죽었다 그럴까? 어디에도 전쟁에서 몇 명 죽었나 안 나오니까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한 20만 명 죽었으면 충분하지 뭐. 근데 그래서 막 기술하다가 저희 식구가 또 와서 청소 안 한다고 한마디 하면 1000명 더 죽어라. 그래서 우리 식구가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기술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후천정역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역에는 천체역학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천부경하고 정역을 현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물리학으로 주석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역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배달결의 우주론을 K 코스모스로 K 히스토리만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문화 민족이라는 것을 동양의 우주론을 우리가 주도해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근데 아예 온 국민이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함을 어떡합니까? 그 다음 제가 어쨌든 한국천문연구원장을 하면서
우리 동양 천문학의 종주국 위상을 회복해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가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미국하고 호주랑 같이 세울 계획이었던 25m 망원경인데 당시 예산으로 1조 원이었고 우리나라가 1,000억을 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연구소 예산이 몇백억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뭐 국회, 청와대, 뭐 우리 공무원님들 다 설득을 해서 신라가 첨성대를 세웠지 않느냐. 대한민국 뭐 했냐.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역사에 안 남는다. 대한민국의 첨성대를 세우자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 우리 그 이사회에 가서 제가 우리 참여한다고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데스 산맥에 이 천체망원경을 세웁니다. 이게 뭐 상상도죠.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 사람 보입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대략 20층이 넘는다. 건물 높이가. 이 거울 하나가 지름이 8.4m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을 우리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거 만들어 놓고 돈 받아 놓고 물러나지만 이거 천문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은 우주의 아주 현대 우주론의 최고 토픽인 그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는 게 진공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암흑 물질, 외계인이 살지 모르는 지구 같은 행성, 뭐 이 커다란 망원경으로 몇 조 원짜리 망원경을 혼자서 뭐 30분, 1시간씩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암흑 에너지 같은 것이 vacuum이에요, 영어로. 그거 없을못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일시무실, 천부경도 느낌이 달라지고 제가 또 최근에는 석삼극 무진본 꼭 셋씩 모여서 뭘 만든다 할 때 소립자 쿼크 이론을 가지고 뭐 양성자는 뭐 UUD고 중성자는 UDD다. 세 개의 쿼크로 입자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걸 예를 들면서까지 현대과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망원경을 보시면 요게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니까 어떤 분들이 왜 또 안데스 산맥에 세우냐. 우리 돈 가지고.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계절풍지대라 하늘이 맑은 날이 1년에 100일도 안 돼요. 이 천체망원경은 하루에 운영비가 몇억 원입니다. 하루가 날씨 흐리면 몇억 원이 날아가요.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사막이나 고원에 세워야 됩니다. 1년에 비가 하루도 안 오는다. 그런 데가 망원경 단지가 생겨요.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선진국의 망원경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요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는 이 새 망원경 옆에도 유럽 망원경이 또 역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첨성대,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를 세운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 이름 우리가 돈 냈는데 우리식으로 줘야지. 아니 10% 내고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7개 기관, 호주에서 2개 기관, 한국에서는 하나, 나라 수는 셋이지만 기관 수는 지금은 더 늘어났지만 제가 일할 때 10개였고 우리는 10분의 1 비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천문학자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 맞춰놓고 이제 역사까지 바로잡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자꾸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채널에 감사의 말씀 남깁니다. 와서 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혼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채널이 바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 참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진짜 역사학자들, 역사 광복을 이루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채널로 성장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제 10부작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